화려한 날들 속에서 이야기는 조용한 병실에서 시작된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째 되던 오후, 박성재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선 순간 창밖만 바라본 채 침대에 앉아있는 한우진의 뒷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온다. 병실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두 형제 사이에는 말로 꺼내지 못한 진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성재는 이미 옆나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로 마음이 뒤흔들린 상태였다. 웹툰 작업 중단, 지원의 오토바이 사고, 그리고 우진의 간 이식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성재는 먼저 은호를 찾아갔다.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간 이식의 공여자가 은호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그동안의 의문이 하나로 연결된다. 고성이가 은호를 찾아다녔던 이유, 수술이 철저히 숨겨졌던 이유, 그리고 모든 일이 유난히 서둘러 진행되었던 배경까지. 성재는 더 이상 돌아볼 수 없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우진에게 모든 진실을 요구한다. 병실의 공기는 점점 더 조여왔고 우진의 표정은 깊은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긴 침묵 끝에 우진은 결국 입을 연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성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과거였다. 은호는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우진과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였다. 그러나 그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감춰졌다. 가족의 형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는 두 아이 중 하나를 선택했다. 아들인 우진을 안고 떠나면서 딸 은우를 감나무 보육원 앞에 남겨두었다. 3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울며 어머니를 부르던 그날, 어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장면은 CCTV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은우는 그곳에서 은호라는 이름으로 자라났다. 이후 청주 보육원으로 옮겨졌고 정순이의 손에 입양되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반면 우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가족의 사랑 속에서 성장했다. 두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완전히 갈라졌고 다시 만날 가능성조차 없는 평행선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묶어 놓았다. 우진이 간 이식이 필요해졌을 때 어머니는 절박함 속에서 잔혹한 선택을 한다. 대기 순서는 너무 멀었고 시간은 없었다. 그때 떠올린 것이 버려진 딸이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계획했다.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던 친모인 척 접근하고 우연처럼 제외한 뒤 서서히 마음을 얻어내는 것, 선물과 관심, 따뜻한 식사와 눈물 어린 사과로 은호의 마음을 열었다. 친엄마를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길었던 은호는 그 감정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유전자 검사는 진실을 확인하는 수단이자 거짓을 완성하는 도구가 되었다. 친모라는 사실이 증명된 뒤 어머니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간 이식 이야기였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은호는 크게 동요했지만 피로 이어진 관계라는 말 앞에서 쉽게 등을 돌릴 수 없었다. 그렇게 은호는 자신의 몸 일부를 내어주기로 결심한다. 그 선택이 어떤 상처를 남길지 알면서도 그는 끝내 수술대에 올랐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성재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엉켰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선택,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계산,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도구로 삼은 잔혹한 진실. 우진 역시 자유롭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놓여 있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빛은 밝았지만 두 형제의 얼굴에는 화려함 대신 깊은 그늘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화려한 날들은 그렇게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이야기로 흐른다. 가족의 이름으로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수록 인물들은 각자의 선택과 책임 앞에 서게 된다. 은호의 희생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었고 우진의 생존 역시 축복만으로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박성재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선택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들의 관계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화려했던 날들 뒤에 남은 그림자가 어떤 결말을 부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화려한 날들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욕망과 죄책감, 그리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선택의 무게를 파고든다. 모든 비극의 출발점에는 은우가 있었다. 그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간을 요구받는다. 이유는 단 하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상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인생에서 스쳐 지나간 것과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은우는 시간을 달라고 했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고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지만 마음은 쉽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두려움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 성재는 우진을 통해 이 모든 진실을 듣게 된다. 은호가 결정을 망설이자 은호의 친엄마는 방향을 바꾼다. 직접 설득하는 대신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공략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먼저 접근한 이는 은호의 동생 강호였다. 그녀는 냉정하게 돈을 꺼내 들었다. 처음 제안한 금액은 5억, 수술이 끝나면 추가로 5억. 총 10억이라는 거액이었다. 그 돈을 조건으로 강호에게 누나를 설득해달라고 요구했다. 강호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절박함 앞에서 도덕은 쉽게 무너졌고 성재는 그 사실 앞에서 분노를 삼킨다. 어머니는 사람을 돈으로 사고 있었다. 하지만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벽이 있었다. 은호는 끝까지 흔들렸고 양어머니는 이 거래를 알아채고 돈을 돌려준다. 그 순간 모든 계획이 어긋나자 은호의 친엄마는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녀는 은호를 찾아가 말로 칼을 휘둘렀다. 내가 오빠를 죽이고 있다는 말, 너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말, 인간도 아니라는 모욕까지 퍼부었다. 그 말들은 협박이었고 동시에 죄책감을 강요하는 폭력이었다. 성재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주먹이 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호는 끝까지 거절했다. 다른 공여자를 찾아보라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모두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기적이 가능했는지. 그 답은 우진의 눈물 속에 있었다. 우진은 이미 유서를 써두고 병원을 떠났다고 고백한다. 더 이상 은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엄마가 은호를 괴롭히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다.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선택하려 했다. 자신이 사라지면 모든 압박이 끝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끝에서 은우가 나타난다. 어떻게 알았는지 은우는 산속까지 우진을 찾아냈고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해 직접 업고 내려왔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우진이 정신을 차렸을 때 곁에는 은호가 있었다. 울고 있던 은호는 그의 손을 붙잡고 결심을 말한다. 내가 간을 주겠다고, 내가 살아야 한다고. 그 순간 은우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로 결정한다. 돈도 협박도 아닌 한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말이다. 은우의 선택으로 수술은 성공한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술이 끝난 뒤에도 은호의 친엄마는 단 한마디의 감사도 하지 않는다. 은우는 고마움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 속에 존재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성재는 그 사실 앞에서 온몸이 떨릴 만큼 분노한다. 우진은 담담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을 계획의 부품으로만 보는 사람이라고. 은호도, 우진 자신도, 영나도, 심지어 성재마저도 모두 그녀의 계획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마지막으로 우진은 또 하나의 진실을 털어놓는다. 어머니가 성재를 제치고 자신을 후계자로 세우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우진은 그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평범한 삶을 원했고 회사를 물려받아야 할 사람은 성재라고 믿고 있다. 화려한 날들 뒤에 숨겨진 이 진실은 결국 누가 살아남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인간으로 남았는지를 묻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성재는 병실 한가운데 서서 우진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삼켰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고 우진이 모든 것을 털어놓은 순간부터 이 일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음모가 되었다는 걸 성재는 깨닫고 있었다. 우진이 형을 믿고 은우의 존재와 어머니의 잔혹한 선택들을 고백했을 때 성재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책임감이 동시에 끌어올랐다. 은우는 누군가의 거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었고 우진 역시 이 진실 속에서 더 이상 상처받아서는 안 됐다. 성재는 우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자신이 끝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병실을 나선 성재는 텅 빈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머릿속에는 고성희 이사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세 살배기 딸을 버리고 26년이라는 시간을 무기로 삼아 다시 나타나 사람을 조종하고 협박하는 인간. 돈으로 생명을 사고 돈으로 죄를 덮으려는 잔인한 방식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성재는 주먹을 꽉 쥐며 은우와 우진, 그리고 영락까지 모두 지켜내겠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뒤로 물러설 길은 없었다. 같은 시각 밤 11시, 고성희는 자신의 서재에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든 달빛이 붉은 액체 위에 겹치며 기묘한 색을 만들었다. 고성희는 오래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짧고 건조한 보고를 들으며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띄었다. 박영라의 차량에 대한 작업은 완벽하게 끝났고 사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흔적조차 남지 않는 치밀함 속에서 고성희는 와인을 한 모금 더 삼켰다.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딸과 그 곁에 선 사람들을 정리하는 일은 그에게 죄책감이 아닌 통제의 확인일 뿐이었다. 달을 향해 들어 올린 와인잔 속 붉은 빛은 그의 냉혹한 마음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며칠 후, 장례식이 끝난 오후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지화는 영란을 만나기 위해 영란의 집 앞에 섰고 집 안에서는 도저히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영란은 창백한 얼굴과 감추지 못한 상처를 안고 있었다. 눈가에 머문 그녀가 겪어온 시간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지화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영란은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듯 차로 향했다.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감옥이 되어버린 듯했다. 영란의 차에 오르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화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체육학과 출신으로 단련된 그의 감각은 아주 미세한 이상조차 놓치지 않았다. 차의 시동이 걸리기 직전 그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고 차체와 타이어, 엔진룸을 차례로 확인했다. 그리고 차 아래를 들여다보는 순간 지화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분명히 손을 댄 흔적이 있었다. 그 순간 지화는 깨달았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뒤에는 고성희 이사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긴장과 공포가 공기를 짓누르는 가운데 화려한 날들 속에 숨겨진 진짜 비극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